남편은 단순히 관계의 횟수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저를 성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싶다는 의도를 자주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도 좀 더 즐기는 법을 배워봐라라고 하면서 다양한 영상이나 자료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더 만족스러워지도록 배려해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열망은 점차 과감하고 모험적인 방식으로 번졌습니다. 남편이 처음 부부교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외에서 유행한다는 동영상이나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지루해지기 전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것을 일종의 취향 문제로 치부하며 요즘은 오픈마인드인 부부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43이 되었고 지금은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 결혼 생활의 기억과 감정들이 일상 구석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때는 부유하고도 매혹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 사람, 동시에 저를 극도로 소진시켰던 사람이기도 했던 그와의 결혼 생활은 제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잊기 어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떤 날에는 그때의 호화롭고 짜릿했던 순간들이 아른거리면서 내가 꿈을 꾸었던 건가 싶을 정도로 아득하게 느껴지고, 또 다른 날에는 마음 한편이 텅 빈 기분이 들면서 그렇게 끝장나버릴 결혼이었는데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자책과 후회도 밀려옵니다. 이혼 당시 저는 전 남편에게서 적지 않은 재산을 받아 나왔습니다. 덕분에 지금 당장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부담이 큰 편은 아니죠. 대신 저는 종종 이렇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마음속에 생기는 그 빈틈은 어떻게 해야 채워지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뭔가가 분명히 제 안에 남아있고, 그것이 외로움이든 죄책감이든 후회든 때로는 통증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중후반 때도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길에서 번호를 물어오는 남자도 있었고, 소개팅 자리에서도 상대가 저에게 호감을 과하게 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결혼을 염두에 두게 되었을 때 단순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현실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남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다니던 회사의 고객사 대표였던 전 남편은 바로 그런 면에서 눈에 확 띄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제 나이보다 10살 정도 많았고 이미 한 차례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죠. 사실 어떤 남자들은 재혼 사실이나 아이가 있다는 걸 숨기기 마련인데, 전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난 후 몇 번의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도 돌싱이고 지금 10살 정도 된 딸이 하나 있다라는 식이었죠. 저는 오히려 그 솔직함과 당당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수성가형 사업가로서 상당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매력적이었고요. 당시 그는 고급차를 타고 다녔고 명품 옷과 명품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할 때 매너가 좋았습니다. 흔히들 재벌 2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지만 충분히 세련되고 여유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처음 그가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을 때 저는 이 남자 정말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가 보여주는 섬세한 배려와 솔직함, 그리고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씩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딸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가 종종 하는 전화 통화를 통해 아빠가 너 데리러 갈게, 오늘은 무슨 반찬이 먹고 싶어 하는 식의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 남편이 20대 후반 무렵에 낳은 딸이었고, 그 역시 이혼 후 상당 기간을 혼자 아이를 보살피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아이를 키우는 남자라는 사실이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그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겠거니 하는 막연한 믿음도 들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저를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고급 식당이나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사업상 거래 파트너들과 비즈니스를 마치면 오늘 저녁은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자고 연락이 오곤 했죠.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우면서도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이런 곳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내가 내 돈으로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미슐랭 스타가 붙은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맛보거나 스위트룸 업그레이드를 받은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는 장면들은 그 시절 제 일상을 단숨에 비현실로 끌어올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면 스위트룸을 며칠씩 장기 예약해두고 퇴근하고 피곤하면 편하게 와서 쉬어라라며 제게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 호사스러운 경험들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사귀면서 느꼈던 감정은 단순히 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반짝이는 호감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요소였던 건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체격적인 매력과 풍부한 성적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키가 180cm를 훌쩍 넘고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은 정장을 입어도 실루엣이 눈에 띄었고 어떤 날은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도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신체적 매력은 곧 그의 성적인 능숙함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데이트 초기에도 가벼운 스킨십이나 포옹에서 뭔가 능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본인이 대학 시절 격투기나 헬스를 꾸준히 해왔고 사람 대하는 것도 연륜이 있다 보니 여성의 반응을 살피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성욕이 왕성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때는 물리적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원한다는 제 바람을 그가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 들었지요.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마음먹은 뒤 초창기 몇 번의 데이트는 무척 평범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러한 소소한 자리에서도 그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적절한 순간에 스킨십을 시도하는 능숙함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을 때, 사람들 사이를 지날 때 살짝 제 허리를 감싸준다든지, 영화관에서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쓰다듬는다든지 하는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남자 정말 센스가 좋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륜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뭔가 바람둥이 같다는 기분과 따뜻한 남자라는 느낌이 동시에 들었지만 그가 큰 부담이나 강압 없이 저를 리드해줬기에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긴장과 설렘이 공존했달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자신이 성욕이 엄청 왕성한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20대 여성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진도를 나가고 서로 감정을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전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이었고 동시에 저희 반응을 잘 살피고 맞춰주는 편이었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집 앞까지 바래다 주던 어느 날 밤, 그는 제 어깨를 살짝 감싸 안으며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원래도 키가 컸지만 그날은 정장을 입어서 그런지 더욱 듬직해 보였죠. 저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고 싶어졌는데 딱 그 타이밍에 그가 저를 부드럽게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과 조금 더 깊은 관계가 되어도 좋겠다는 신호가 제 마음속에서 켜졌던 것 같아요. 몇 주 뒤 우리는 서로를 자연스럽게 연인이라 부르며 가까워졌고 가벼운 입맞춤이 깊은 키스로 이어지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재촉하기보다 제 기분이 준비되었을 때를 기다리는 타입이었고 그 덕분에 저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대화하다 시선이 겹치는 순간 부드럽게 끌어당겨 키스하는 시기였죠. 아직은 공공장소였기에 긴장되면서도 그 사람과 닿는 순간이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육체적인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줬는데 그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며 살짝 장난스럽게 제 목덜미에 입맞춤을 해왔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아올라 주방 한쪽에서 한참 동안 뜨거운 포옹과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고 그가 한 손으로 제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귓가에 오늘따라 정말 예쁘다라는 말을 속삭이는 그 순간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 전에 과하게 파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제겐 이미 충분히 신선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또래 남자들과의 연애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성숙함, 그리고 상대의 욕구가 분명히 보였으니까요. 그는 저를 원한다는 신호를 자주 보냈고, 저 역시 그의 매력과 배려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경제력, 성격, 그리고 데이트를 통해 확인한 삶의 태도가 저에게 이 사람이라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었거든요. 물론 그에게 이미 딸이 하나 있고 이혼 경력도 있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처음부터 그것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오히려 그 점이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제 키가 167cm 정도인데 그 큰 체격의 남편은 종종 저를 번쩍 들어 올려 벽에 기대게 한 채로 뜨겁게 포옹이나 입맞춤을 이어갔습니다. 옷을 벗기기 전부터 스파크가 튀듯 서로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고조되곤 했는데, 때론 시선만 마주쳐도 서로에게 불이 붙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결혼이고 이게 신혼의 뜨거운 밤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된 뒤 우리 신혼은 처음부터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남편은 긴 하루 끝에 지친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면서도 오늘은 내가 꼭 더 특별하게 안아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드레스를 벗고 편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기 전부터 그의 시선이 온통 제게 향해 있음을 느꼈죠. 그의 가슴에 안긴 이 술기운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몽롱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살피듯 애무했고 깊은 포옹과 키스를 거듭하며 결혼식의 긴장감을 풀어냈습니다. 남편은 키가 훤칠하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번쩍 들어올려 벽에 기댄 채 포옹하거나 거실 소파에 눕혀놓고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게 잦았습니다. 저는 그런 행위가 가끔은 당혹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그를 믿고 몸을 맡기면 저절로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3주 차 즈음 우리는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대신 제주도의 한 고급 풀빌라를 예약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관광지를 돌고 갈치조림과 흑돼지 같은 지역 음식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풀빌라 한편에 있던 자쿠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신혼의 정점을 만끽하곤 했죠. 물속에서 서로를 안을 때 몸이 가벼워지니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허리를 단단히 붙잡고 때론 저를 살짝 들어 올려서 물 위에 띄우듯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방울이 얼굴과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그 느낌이 이상하게 관능적이었어요. 남편이 귓가에 이렇게 당신을 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라고 속삭일 땐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제 안에 숨겨진 욕망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싱가포르에 갈 일이 생겼고 저를 겸사겸사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여행도 즐길 겸 파트너들과의 미팅이 없는 날은 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했죠. 마리나 베이 샌즈 꼭대기에 있는 인피니티 풀은 유명한 관광지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밤늦게가 되자 비교적 한산해졌습니다. 풀 가장자리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제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의 목에 팔을 감았고 물속에서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우리는 샤워를 하기도 전에 옷을 벗고 포옹을 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사업적으로 긴장이 풀린 상태였고 저 역시 해외라는 이색적인 분위기에 들뜬 터라 밤늦도록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환상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신혼 초에는 거의 매일 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데이트하던 시절에도 주말이나 주중에 간간히 시간을 내서 만나긴 했지만 매일 함께 지내는 것은 차원이 달랐죠. 주말에 한가하면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붙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안방 침대까지 번쩍 안고 들어가서는 여러 방법으로 애무하고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는 말을 제가 저도 모르게 내뱉게 할 만큼 능숙하게 이끌었습니다. 남편은 한 가지 패턴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키스와 애무로 분위기를 오랫동안 끌어가다가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거칠고 강렬하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주가 저에겐 신선하고 흥분되기도 했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질수록 체력적으로 버거워지곤 했어요. 물론 이렇게 농도 짙은 육체적 교감은 처음에는 아름답고 황홀했지만 그 강도가 점점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신혼인데다 제가 아직 젊었을 때라 어느 정도 감당이 되긴 했지만 남편의 욕구가 워낙 강해서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거절하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서운해하며 귀엽게 조르기도 했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면 결국 다른 식으로라도 해달라는 요구로 이어졌죠. 그 시절 저는 신혼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체력이 워낙 대단했고 하루라도 관계를 갖지 않으면 불만을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저도 매번 새로운 자극과 만족을 느끼긴 했지만 여성의 몸이 매일 밤 격렬한 관계를 항상 감당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오늘은 제발 쉬자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이 요구했고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이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면 밖에서 해소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흘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관계의 횟수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저를 성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싶다는 의도를 자주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도 좀 더 즐기는 법을 배워봐라라고 하면서 다양한 영상이나 자료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더 만족스러워지도록 배려해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열망은 점차 과감하고 모험적인 방식으로 번졌습니다.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것저것 주문해오거나 여행지에서 구입한 특수 아이템을 은근슬쩍 보여주며 이거 우리도 한번 써볼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물건들이었기에 당혹스러웠지만 그가 워낙 설득을 잘하고 부부 생활이 더 행복해지려면 이런 시도도 필요하다고 말하니 여러 번 수긍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남편이 점차 물리적인 자극에만 몰두하고 정작 저의 감정이나 상태는 가볍게 지나치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서로의 욕망을 공유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저는 종종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속 불균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제가 제일 신경 써야 했던 부분 중 하나는 남편의 딸과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그 아이는 중학생이 되기 전이었고 시기상으로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나이였죠. 전 남편은 주중에는 바쁘게 일하고 주말에도 종종 골프나 사업상 모임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자연스럽게 집에 남아 그의 딸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저를 새엄마로 부르거나 친밀감을 표시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빠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결혼을 받아들이고 너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자주 말했지만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낯선 여인이 느닷없이 새엄마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반가울 리 없었죠. 한동안은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어도 서로 어색했고 아이가 속마음을 열지 않아 대화가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강요보다는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요리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잘 다니던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나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남편도 중간중간 딸과 저를 이어주려는 노력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워낙 바쁘다 보니 대부분의 실질적인 케어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남편의 딸에게 제가 낯설지 않도록 주말에 함께 쇼핑몰이나 영화관에 가는 작은 이벤트도 기획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으면 저도 반강제로라도 같이 보면서 대화 소재를 찾으려고 애썼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지만
완전히 친밀해지기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임신을 하기 전까지는 큰 갈등 없이 생활해 나갔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째를 임신했을 때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종종 병원에 같이 가주려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였지만 산부인과의 초음파실 의자에 앉아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웃는 모습이 의외로 귀여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생겼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저도 정말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가 해주는 생활비와 제 명의로 된 부동산들 덕에 당장의 경제적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상당히 편안하게 해줬고 임신 기간 동안 큰 스트레스 없이 태교에 집중할 수 있었죠. 물론 남편의 욕구가 여전히 강렬해서 임신한 몸으로도 꽤 자주 요구를 해왔지만 초반에는 아기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진 좀 조심하자고 설득해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그렇지 건강이 우선이지라며 수긍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시금 저를 포옹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의사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건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접근했죠. 출산 직전에는 정말 몸이 무거워서 그와의 잠자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불만이 쌓인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출산 전후로는 저를 비교적 배려해 주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난 후 몇 달간은 남편도 한동안 가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듯 보였고 그의 딸도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집안에 소소한 웃음이 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 무렵 저는 남편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이제야 진짜 한 가족이 되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준비한 100일상 차림에 시어머니도 수고했다며 토닥여 주셨고 남편은 자랑스럽다는 듯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우리가 평범하고도 행복한 가정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첫째가 조금 자라 육아에 익숙해질 즈음 저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째를 돌보면서도 육아가 익숙해지려는 차에 또 임신 소식이 닥쳐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의 끊임없는 성적 욕구가 다시금 도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몸이 예민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남편은 여전히 규칙적인 관계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하다가 점차 제가 자주 거부하자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 했죠. 부드럽게 분위기를 잡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너무 피곤하다고 호소하면 이해하기보다 이렇게 계속 거절하면 나도 참을 수 없다 같은 암시를 은근히 했습니다. 사실 그가 밖에서 외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신혼 때부터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여자에게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고 본인도 그런 욕구가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업소를 다닌다거나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건 좀 더 나중이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면서 출장, 골프 모임 같은 일정 뒤에 늘어나는 밤샘 외박의 흔적, 그리고 상상하기 힘든 대화 내용들이 포착됐죠. 그때 저는 엄청난 배신감과 동시에 결국 이렇게 될 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라는 체념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가 있는데도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 업소 예약을 잡고 온갖 술집과 파티를 전전한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속으론 어쩐지 납득이 가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대가이자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한 탓인가 하는 자책도 들었고요.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가 외도 자체를 넘어 점점 더 파격적인 판타지를 추구한다는 정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인터넷에서 본 글과 사진을 보여주며 부부교환이라는 것을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처음 부부교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외에서 유행한다는 동영상이나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지루해지기 전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이것을 일종의 취향 문제로 치부하며 요즘은 오픈마인드인 부부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런 상황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런 건 내 가치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부하자 남편은 서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차피 당신이 이렇게 못 참으면 난 다른 곳에서 즐길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가정의 기반이 본질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단지 같이 살아가는 파트너일 뿐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비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은 다른 여성들과 만나는 걸로도 모자라 더욱 자극적인 판타지를 집 안으로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강제로라도 그러한 파티에 데려가려고 하다가 제가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자 몇 차례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지점부터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제 확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제가 가정주부로서 내조에 꽤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초기, 그리고 첫째와 둘째 출산 전후로 남편은 항상 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고, 저는 그 대신 그의 집안 행사를 챙기거나 시댁에 주말마다 인사를 드리고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이 집에 놀러 올 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내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나 명절 행사 때는 종갓집처럼 대규모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님이 많이 오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갈비 찌고 나름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이런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녁 늦게 일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선 늘 저를 안아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은 행사를 치르느라 이미 녹초가 된 몸에 다시 그가 요구를 해오면 저는 한숨이 나오면서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체념 섞인 마음으로 응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손님 맞이용으로 고급 와인이나 주류를 많이 구비해 놓곤 했습니다. 거실에 홈바를 설치해 놓고 사업 파트너나 친구들을 불러다 홈파티를 했죠. 저는 와인을 여러 잔에 따르고 간단한 핑거푸드를 내놓으며 그 자리에서 웃음을 지으며 서빙을 도맡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사람 요리를 잘한다며 저를 칭찬했지만 실제로 그날 밤이 되면 다시 저를 찾아와 거칠게 스킨십을 해오는 시기였습니다.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밤까지 남편의 요구를 맞춰야 하니 제 체력은 나날이 바닥으로 향했지요. 이런 사소한 일상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차 남편의 요구와 야망에 스스로가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누리기는 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의 감정과 몸은 혹사당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에게 의지하는 삶을 선택했기에 그 대가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부부교환 같은 변태적 요구를 슬슬 현실화시키려고 할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남편이 실제로 그런 모임에 참석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남편이 성적으로 과감한 행동을 즐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욕구가 우리 부부만의 관계에서 통제되고 공유되는 선을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부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설마 진짜로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애써 마음을 달랬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대화 기록을 보고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이나 영상 링크가 아니라 몇 월 며칠 무슨 호텔 몇 호에서 모이자 같은 식의 일정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을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었죠. 그 대화에는 이번엔 파트너를 어떻게 바꿀지 미리 협의하자라는 문장까지 있었고 남편이 거기에 아내는 아직 설득이 안 됐지만 가능하면 데려와 볼게라고 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이미 남편이 여러 번 외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일 때부터 출장이나 골프 모임 같은 핑계를 대고 외박을 하던 일이 잦았고 뒤늦게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업소 이용 기록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남편이 접대나 비즈니스 미팅 명목으로 쓴 비용 중 실제로는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이 다수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무심코 보다가나 오늘은 시간이 안 돼. 다음에는 좀 더 자극적인 장소에서 만나자 등등 다른 여성들과 노골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가 거의 산산조각이 났죠. 이런 여러 정황이 합쳐지면서 이제는 정말 끝까지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 남편을 몰아붙였다가는 괜히 저만 불리해질 수도 있고 남편이 증거를 싹 지워버리면 소송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솔직히 직접 남편이 참석하는 부부교환 모임 현장에 잠입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눈으로 목격한다면 정신적으로 크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남편이 해당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미리 현장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모임 당일 남편이 실제로 그 호텔에 입장해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했죠. 물론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공용 공간이나 복도를 찍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촬영하는 건 합법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함께 동행하는 여성들이 있는 장면 등은 충분히 부정행위 현장의 정황 증거가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각종 계좌와 결제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제 명의로 부동산을 옮겨주거나 생활비를 넉넉히 주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부부 사이에 큰 금전적 갈등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남편이 저 모르게 어디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를 파악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가 부부교환 모임에 참여하는 장면이나 여러 여성들과 교류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수록 혐오감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아이들의 아버지인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사는 동안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 출산 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가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자꾸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아온 시간도 이미 너무 길었으니까요. 결국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무척 당황한 듯했고 동시에 너도 결국 돈 보고 날 선택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제게 적반하장식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부유하니까 시집 왔잖아. 모든 게 경제적으로 잘 맞았으니까 결혼한 거 아닌가 하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가 부정행위 외도를 저질렀고 특히 부부교환 모임에까지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메시지, 사진, 영상 결제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둔 상태였고 소송에서 그가 이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죠. 결국 남편은 재판으로 장기전을 벌이기보다 합의 이혼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이미 저에게 여러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이전해줬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해 크게 다툴 여지도 적었습니다. 제가 상당한 분할 재산과 위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남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변호사 말로는 남편이 재산을 좀 더 지키고 싶었다면 애초에 외도를 이렇게 방치해 증거를 남기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결국 남편이 키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는 경제력이 있고 아이들도 그와 함께 사는 데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론 엄마가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느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더 편하고 풍족하게 자랄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또한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으므로 양육권을 두고 심각하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딸까지 포함해 세 아이 모두 남편의 넓은 저택에서 원하는 것들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는 매주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고 아이들이 원하면 잠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미안함과 사랑스러움이 함께 솟아올라 제 감정은 늘 복잡 미묘하게 요동칩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홀가분함과 씁쓸함이 공존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기괴한 요구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컸지만 한동안은 집 안에서조차 온전히 편안함을 누리기가 어려웠어요. 늘 남편을 의식하며 살던 습관 때문인지 밤이 되면 여전히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아도 되는구나. 더는 그의 일탈을 의심하며 속을 끓일 필요도 없고 원치 않는 요구를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따라왔습니다. 아이들까지 맡기고 편하게 혼자 산다니 속 시원하겠네. 엄마가 될 사람이 애들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박히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좋은 아빠였던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아이들을 직접 키우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책임을 다하고 있고 아이들도 큰 문제 없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적어도 제 선택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려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새로운 여성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 이혼 경험이 있는 돌싱 여성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여성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녀가 꽤나 개방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수군댔습니다. 물론 소문일 수도 있지만 남편이 바랐던 끊임없는 자극을 맞춰줄 수 있는 상대를 찾았다는 얘기가 돌았죠. 지인들은 오히려 잘된 거 아니야? 취향 맞는 사람 만났겠다 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전 남편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 여성 역시 같은 방식으로 즐긴다면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전 남편은 이제 그 돌싱 여성과 함께 아마도 제가 떠난 뒤에도 변함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더 과감하게, 더 자유롭게, 아이들도 그 여성을 아빠의 여자친구 정도로만 인식하고 큰 혼란 없이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전 남편이 직접 저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보면 그 여성이 간식이나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그걸 듣고 저는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 저와 살던 방식 그대로 혹은 더 대담하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묘한 기시감과 허탈함이 엄습했어요. 돌이켜보면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가면을 쓴 화려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매너와 경제력, 그리고 육체적인 매력에 반했던 저는 신혼 초반과 해외여행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달콤한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삶을 마침내 손에 넣었구나. 그때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알게 된 건 그 모든 호화로움 뒤에 감춰진 남편의 끝없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 교감을 넘어 점점 저를 지치고 두렵게 만들었죠. 결국 부부교환 같은 극단적인 제안이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도 존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던 순간이 없던 건 아닙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던 그의 얼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의 딸을 보살피며 가정에 적응하려 노력했고 저도 남편이 원하는 멋진 아내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저를 한 여자로서 끊임없이 원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만족을 찾아
외부로 나갔습니다. 그 욕망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와의 결혼 생활이 전부 무의미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그를 통해 한때 풍족한 세계를 누렸고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감각과 욕망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경제력만으로 결혼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도 배웠습니다. 육체적인 친밀감이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만으로는 인간관계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도요. 지금 저는 그저 평온함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이들과 통화도 하고 필요하면 만나서 웃는 얼굴을 확인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죠. 전 남편이 그의 방식대로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것처럼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이번에는 좀 더 성숙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키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과 자극이 전부가 아니다. 이 둘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앞으로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안정과 편안함을 우선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이 아니라 평범한 집 안방이어도 좋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아니라 작은 동네 식당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인지 여부겠죠. 지금은 그저 평온함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